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 명절 밥상 앞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지 많이들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정치펀치에서는 당대표 후보님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후보시죠.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설날 연휴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네. 이번 설 연휴는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역구 포함해서 그 주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또는 네. 고속버스 터미널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 뵀거든요. 네. 근데 한결같은 말씀들이 참 경제 사정이 갈수록 더 어렵다. 근데 또 저희들은 여당이니까 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 잘 버텨달라. 저희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저희들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새해 맞아서는 우리 정치펀치 처음 이렇게 또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그 전부터 계속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 준비 없이도 하면 너무 아닙니다. 예. 심지어 씨도 아주 애드립을 잘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네. 정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금 워낙에 중요한 그런 전당대회 시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진 의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게 출마 선언하실 때 선거 슬로건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유난히 잘하는 국민의힘 이런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참 의미도 있고 발음도 좀 이중적이어서 재미가 있었는데 윤안, 네. 그죠? 예. 윤석열, 윤안. 안철수. 윤- 다 유난히? 잘하는. 네. 네, 이렇게 슬로건 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뭐 너무 당연해서 했고요. 네, 윤과 안은 네. 한 예, 워낙에 네, 잘하는 원팀이다. 네. 네. 그게 당연한 것이 우선 이제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거의 매일 의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10대 국정과제를 하나씩 맞췄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보면 110대 국정과제 발표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전에 미리 다 조율하고 이견들 다 조정한 다음에 아무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그 시간이 10배 이상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아무런 그런 잡음이나 이런 논란 없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분이 마음이 굉장히 잘 통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그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있는 후보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도 당대표가 되시면 윤 대통령하고 이미 뭐 호흡도 맞춰봤고 또 정책 과제도 다 같이 연구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번에 2달 동안 제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여드린 네. 모습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인수위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앞에 튀려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좀 여러 가지로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네. 당 대표 되면 제 마음대로 할 거다. 네. 그거에 거짓말이라는 걸 이미 그때 아. 행동으로 증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이해도가 정확하니까 네. 제일 높으니까 그대로 할 거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히려 호흡을 잘 맞추면 잘 맞췄지
윤 대통령하고 별도로 나만의 길을 갈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입당하신 지가 1년이 채 안 되셔서 예. 당내 기반으로 따지면은 이제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식의 논리로 한다면 네. 제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나와서 정말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이 이기게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네. 함께 서로 그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당을 해서 함께 또 이번에 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게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고요. 네. 더구나 좀 더 말씀드린다면 예. 3개월치 당비를 낸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당원들은 오히려 또 안 대표님을, 안 의원님을 더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이렇게 꼭 편가르기 식의 오히려 당이라는 게 저변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정당의 모습인데 오히려 너는 지금 신참이니까는 저리 가 있어. 이런 식의 태도는 네.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예, 한 방 먹인 거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분이라고 당대표 하지 말라고 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러면 당대표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만 당대표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네. 지금 수도권 대표를 기치로 이제 외연 확장 그리고 수도권의 승리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계신데 특히 지난 출정식 때 얘기한 숫자 두 개가 있어요. 170과 110. 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의미가 지금 총선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당이 115석의 작은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지난 총선 때 전체가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실패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서 17석만 우리가 건졌기 때문에 아, 참패였죠. 115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승부처는 바로 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영남과 호남은 구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민주당 같으면 다 준비가 끝났죠.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까지 네. 100% 수도권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거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항상 보면 호남에서 꼭 한두 명 정도씩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호남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과가. 그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권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그렇게 진용을 짜놨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용을 짤 것이 바로 이번 3월 8일 전당대회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제대로 맞붙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 네. 말씀이죠. 아, 네.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70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70석. 70석. 왜냐하면 네. 121석 중에서 과반 이상은 해야죠. 아, 그렇죠. 그냥 과반 정도로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과반을 좀 넘는 70석 이상을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7석 중에서 그 나머지가 한 100석 정도 되거든요. 네. 아마 그건 거의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을 한다면 170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네. 이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제가 밤을 새워 가지고 만들었던 그 국정 과제들 제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결과로 아마 다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겁니다. 네. 아, 네. 그러면 그다음 또 대통령이 되실 분이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노력을 하면 정말 우리는 선진국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패배한다.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되어버리고 네. 우리나라는 정말 추락할 길밖에 없습니다. 아. 그걸 막아야 되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내년에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기 친윤, 뭐 비윤, 반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받을 이길 후보를 당대표로 뽑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대해서 제대로 민심을 잘 파악하고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수도권에서. 네, 그건 너무나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3선을 하면서 그것도 지역구도 초선 재선을 그 어려운 노원에서 하고 그다음 또 3선을 지금 현재 경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큼 파악이 잘 된 사람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서는 중도와 2030 표심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거의 한 20%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젊은 층에서 특히 좀 많죠. 예, 네. 저는 이 증거가 있는 게요. 네. 네. 제가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성적을 보면 사실은 수도권이 어려워가지고 대부분 1, 2% 차이가 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초선, 재선, 3선 중에서 제일 적게 이긴 게 20% 이겼고요. 아, 네, 네, 네. 그 다음에 30%까지. 아. 예, 보통 그 정도 이겼습니다. 한 더블 번 하면 스코어- 무조건 만방으로 이기신다. 예, 네. 더블 스코어로 계속 네. 이기고 네.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중도층거 2030의 네. 지지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특히 수도권에 확산된다면 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공천은 파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당은 공천 파동 정당. 그래서 이길 선거 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죠. 2016년이 대표적이죠. 옥새 파동. 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현역 내지는 전역 의원들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량화해서 측정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 정당을 공천 파동 정당이 아니라 네. 공정한 정당, 이기는 네. 정당의 그런 그 상징으로 만들겠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천 있습니다. 무파동 정당.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 경선 초반기긴 하지만 뭐 판세 이런 걸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안 후보님, 그다음 김기현 후보, 나경원 후보 이 세 분이 네. 어떤 3파전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오늘 지금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대 판세 그리고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계속 그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째서? 사실 뭐 본인한테 보면은 뭐 기회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하면 선거라는 게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쌓아가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자산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당원 투표 100%로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이 안 돼서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후보들이 많아지면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결과로 누가 뽑히더라도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으면 그게 당의 좋은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죠. 나경원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갖고 지난 한 보름 동안 네.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긴 예. 했어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만일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앞으로 김기현 의원과 우리 안 의원님 간의 양파전 싸움으로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양파요? 양파 이게 또 막간이면서 또 이게 딱 위치를 넣으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꼭 누굽니까? 김기현 의원께서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고 제가 하면 이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오히려 저는 김기현 의원이 해도 네. 뭐 이길 수도 있고 하지만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더 확실하고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게 확실하다. 네. 간당간당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긴다. 이길 수 저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예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접니다. 네. 제가 그래서? 대표가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말 이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네. 또 더 깊은 인연이 사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발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발탁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뼈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철수가 네. 당대표가 된다. 네. 이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생각하기도 싫은 네. 그런 악몽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민주당에는 악몽, 국힘에는 큰 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편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포탕 컨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연포탕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진흙탕 싸움을 한다. 뭐 이런 발언을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뭐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그 연포탕이라고 붙여놓고 나서는 저에 대한 험담을 막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연포탕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다 함께 잘해보자고 이렇게 네. 포용하고 네. 우리끼리 서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정책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네.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그렇게 저 현수막을 붙여놓고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는 굉장히 네. 좀 모순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연포탕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으시고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가? 연포탕에 진흙탕이 들어갔다.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윤 대통령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쳤어요. 특히 네. 이제 이 저출산 부위원장 자리를 사퇴를 했는데 그걸 해임을 하니까 본의가 아니다 대통령. 그래갖고 또 대통령실에서 본의 맞다 네. 결정 맞다 이렇게까지 해서 좀 상당히 갈등 국면으로 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안 좋게 느껴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과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처음부터 뭔가 악의를 가지고 네. 또는 자기의 어떤 뭐 작전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나름대로 이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한번 공헌을 해봐야지 네. 하면서 했는데 도중에 뭐 몇 가지 말 실수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조심해야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전 의원이 지금 뭐 불출마를 할 경우에는 이 나전 의원하고
또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다 저마다 손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전 의원의 또 비전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나전 의원과 관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나전 의원과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직 저 대표로 나오겠다는 윤상현 의원 네. 다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수도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수도권에서 이 총사령관이 나와야 된다. 네. 좋은 예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고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면 금방 우크라이나가 지죠.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지금 박빙의 상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지휘관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근데 러시아 푸틴은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휘를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하고 예, 있고 여기는 전체 바로 그 집중하고 전방에서 이렇게 네. 서로 싸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도 정말 수도권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휘관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수도권 연대다.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지역구만 수도권이라고 해도 이제 총선 승리한다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중도라든지 2030의 마음들을 많이 얻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마다 특성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게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공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이제 주로 얘기하셨는데 이 대선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자기 공천할 거다. 자기가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 반박론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저는 별로 뭐라고 그러나 아니 그 문제는 사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네.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 걱정할 때입니까? 아, 지금 네. 여소야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 우리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겨우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이런 정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대선 걱정할 때냐 그 말씀 드리고 예.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당대표가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대통령 임기 2년 차입니다. 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그렇게 대선 후보가 자기가 총선에서 이겼다고 막 대선 후보로 혼자서 이렇게 자기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오히려 그 이후로도 아마 당대표가 2번 이상 바뀔 텐데 그 오랜 3년이라는 기간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지 3년 후에 그 사람도 대선 후보감에 이제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지. 네. 그냥 한번 그냥 대선 한번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선 출마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닌가. 아, 네. 그렇다면 차기 공천 전략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로 엄정하게 할 겁니다. 엄정하게.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네. 보면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 공천을 그렇죠. 하는 게 제일 문제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김 후보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 네.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김 후보입니다. 아, 공포 정치를 하고 오히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너 나중에 공천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 작용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천 걱정은 나중에 될지도 모르는 대선 후보감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네. 막아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는 거죠. 공포 정치를 막아야 한다. 예, 막아야 네. 한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되면 오히려 또 그쪽 그 어떤 한 패거리 어떤 공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더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래서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 지역에서의 평판이라든지 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보면 매일같이 나와서 당원 모집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 중에서는요. 네, 네. 그런 노력들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네. 정량적인 숫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명히 있죠. 부분들 제대로 엄밀하게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그럼 사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일부러 자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맞습니다. 일부러 잘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민주당 좋은 일 그렇죠. 할 수가 어부지리 없지 시키는 않습니까?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것 이런 아. 것들이 깨끗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큰 그러면- 차이가 나면 이분을 시키고 큰 차이가 안 나면 맞습니다. 경선을 시키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다들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네. 열심히 하고 중앙 정치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그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공천 때 결국 예전에 공천 파동이 난 것도 보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친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대표랑 싸움이 일어나서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결국 대통령실과 친윤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과 어떤 충돌 가능성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느 쪽이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 모두 다 친윤이죠.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모두 다 친윤이고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정부가 성공을 해야 국가도 성공하고 국민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여당 의원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친윤파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윤, 비윤, 반윤 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설 지나고 적당한 때 한번 그 관저에 한번 모시겠다고 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부부 동반으로 한번 예. 만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신 다음에 10초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네. 여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는 또 부부끼리 한번 동반하는 거 어떠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아. 정말. 아, 근데 옆에 계셨던 분들이 들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 아니, 사실 저는 그거를 저희 스텝이라든지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네.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옆에서 들은 분들을 아. 통해서 신문 기사로 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알려진 거지. 맞아요. 좀 늦게 나왔어요, 예, 기사가. 제가 이걸 가지고 잘 됐다,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절대 네, 네.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김 의원님 측에서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거의 막 실시간으로 기자실에 속보로 그렇게 나왔을 네, 겁니다. 전에 이제 그때 만찬 할 때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오고 했었죠. 네. 예,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옳지 못하다.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보면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전에도 지금 화물연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강경하게 나가서 원칙과 법대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것만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리시면 당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그래서 당에서는 또 다른 어젠다로 여러 가지 정말 유능한 정책 정당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놓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민주당과 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이 당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심 파는 후보가 아니고 네. 윤힘 더하는 후보가 되겠다. 저는 그게 네. 제 윤힘 생각입니다. 더하기. 네. 그렇죠. 있는 윤심 팔아봐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심을 더해서 크게 만들어야죠, 그죠? 아니, 그럼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민주당과 싸우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대야 관계 좀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 해가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먼저 통과시키고 네.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 협상을 해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검찰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사법 리스크 리스크. 문제랑 국정 운영과 협조 문제는 다르다 이건데요. 네. 지금 그동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소환될 네.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의 천적이다. 내 지역구가 대장동이고 집이 백현동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있는 곳에 바로 살고 계시고 거기서 의정 활동하고 있다 하셨는데 정말 이재명의 저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막 지난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작년 5월 6일. 네. 그러니까 이제 10달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재명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이 마침 거기 비어있는 분당 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먼저 딱 때리셨죠.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 계양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 집도 놔두고. 그래서 집도 놔두고. 그 가출하신 기업금이 찾는다고 계양까지 가셨었죠. 예, 그래서 제가 열이 뻗쳐가지고 네. 제 선거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가지고는 네. 막 외쳤죠. 네. 우리 동네에서 잃어버린 아저씨 찾으러 왔다고. 근데 그분 결국 안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던 게 네. 사실은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거기 개항에 간 이유가 네. 거기는 선거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저희 윤영선 후보를 지원을 하면서 네. 막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졌습니다. 한때 막 역전된다고도 그랬었어요. 저 10%도 안 났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 뭐 이런 그렇죠. 정도도 아마 갔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서 거기서 빠져 못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전국으로 못 돌아다니셨어요. 예, 다른 쪽에 무슨 뭐 지원 유세 잘 못 다녔었고요. 네. 그렇죠. 대신에 저는 거기도 지원 유세를 했지만 경기도 전역 내지는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해가지고 50여 군데 지원 유세를 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이재명 발목은 잡고 본인은 더 날아다니시고. 예. 네. 그래서 사실 13일 동안 50번 유세를 하면 제 유세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거기 보면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보면 3, 40대 분들이 주로 살아서 우리 후보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제가 3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1000표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우리 후보가 이제 그 시를 운영하게 됐고요. 시장님이 네.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성남. 네. 이재명 시장이 8년 동안 저 그렇죠. 시장하고 은수미 시장이 4년 동안 그렇죠. 시장한 그곳이잖아요. 네. 그것도 신상진 저 선배 열심히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당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좋은 게 신상진 시장이 저보다 서울대 5년 선배입니다. 그렇죠. 어. 맞습니다. 예, 맞아요. 학교도 5년 선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 졸업은 5년 후배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저 만날 때마다 사실 의사 면허 번호가 제가 앞인데 의사 면허 번호로 선후배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만큼 돈독하게 잘 지내신다는 네. 얘기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 리스크 지금 예. 뭐 대장동과에서 뭐 새로운 진술들이 하도 나와서 지금 거의 뭐 이 그분 그 청라동인 1호의 그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당이 그 국회가 열릴 때 아마 뭡니까? 검찰에서 아마 요구가 올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표결에 들어가고 체포동의안이요? 민주당에서는 네. 부결하겠죠. 네. 그러면서 아마 민심은 나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돈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몰아가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돈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대법원 판결 결국은 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셨습니다만 네. 그게 제3자 뇌물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써야 되는 쪽에 다른 사람이 돈을 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네. 지금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재판이 뭐 4년, 5년 늘어져서 아직 1심도 안 끝난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울산 선거 공작도 예. 그렇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계속 재판이 늘어져서 또는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 혹시나 이게 또 몇 년을 계속 가면 이재명 대표권이 계속 총선 때까지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보통 그 총선이라는 게 저도 여러 번 치러봤고 저는 총선에서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네. 수도권에서 20%에서 30% 항상 이겼으니까요. 네. 저는.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치르는 총선도 저는 당대표로서 지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외 또는 그 경제 스탠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하는 그런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 포함해서 우선은 하고 싶은 게 당의 3대 개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는 것.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책임을 맡은 정부 여당이니까 제대로 된 정책 그 입안자들을 모셔와 가지고 민주당보다 훨씬 더 앞선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테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는 겁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는 하셨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뭐 후보 단위로 안 해도 10% 이긴다는 조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선거 전략가도 포함을 시키고 또
또 제대로 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네. 하면서 제대로 탄탄하게 강화. 그래서 20년 전 여의도 연구원의 그 명성을 복원하는 것. 아, 그게 네.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교육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 외국의 여러 정당들 사례를 보면 네. 정당은 인재를 키우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분야의 인재도 많지만 이 정치 분야에서의 인재도 같이 키우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당들이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선거만 되면 갑자기 청년이나 명망가들을 받았다가 쓰고 버립니다. 그렇죠. 인재의 블랙홀이고 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나라 인재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은 저는 포기했고 네. 우리 당만이라도 네. 제대로 인재를 키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네. 근데 인재라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우선은 청년 인재들 그렇죠. 네. 제대로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연수원을 만들어서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원들이 1박 2일로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는 네. 그런 서울에 있는 그 당원들과 제주도에 있는 당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것들 천안연수원 이야기를 10년 전 당원분들이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치 강좌. 아. 그래서 네. 저 정말 가짜 뉴스의 폐해가 뭔지 네. SNS가 우리가 계속 쓰다 보면 항상 편향된 이야기들을 받기가 그렇죠. 쉬운데 그렇죠. 알고리즘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교양 강좌, 정치 강좌 이런 네. 것들을 무료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도시마다 여는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돈이 국민 세금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아요. 이런 서비스들은 저는 당연히 정당은 해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꼭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당이 그동안에는 그냥 정파 싸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인재를 키우고 국민들한테 교육 강좌까지 하는 그런 곳이면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 의원님이 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앞으로 이 국정 운영 그 윤석열 정부와 함께 어떻게 나가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나갈지 한번 비전을 네.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정말 다른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필요했던 그런 정당의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양극화들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지 않는 정당은 대중정당이 안 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낼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2030 세대들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의 중도 표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실망을 하셔가지고 지지율이 지금 현재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50% 이상 정도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만큼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선거를 하면서 중도층 그리고 2030층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느 후보가 더 도덕적인가, 어느 후보가 더 유능한가, 그 다음에 또 어느 후보가 더 헌신적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 아니겠습니까? 사익보다 공익을 중요한다는 말이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헌신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 경주 최부잣집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주 최부잣집에서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굶으면 광문을 열어서 쌀을 나눠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경주 최부잣집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제대로 되고 가장 정확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보수 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괴롭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광문을 열어서 쌀을 나눠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헌신이라는 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저는 이미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저는 목숨 걸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로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전공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마치 저는 그때 군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을 정말 던지는 군인의 심정으로 그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정치를 하기도 훨씬 전에 제가 만들었던 V3를 만든 그 안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1,500억 정도가 됐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그걸로 원자력 발전 연구에 제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전혀 그냥 연구비를 다 끊어버리는 이런 짓들을 하길래 5년 뒤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 발전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그걸 포함해서 여러 필요한 연구들에 계속 지원을 했던 겁니다. 특허가 생기면 교수님이 가져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다행히 이제 우리가 전공 교체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보조들이 나오겠죠. 그럼 또 저는 또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에다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힘들 때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기부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만이 아니라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정치한 지 10년이 됐지만 많은 그 중도층과 2030층이 저한테 계속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당원분들과 이 중도가 힘을 합치면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170석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내년 170석 확신하는 얘기를 끝으로 우리 이 안 대표님과의 토크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안 대표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윤심팔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되는 대표, 그리고 총선, 나아가 수도권 승리하는 대표, 그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네.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